여러분, 큰일 났습니다. 지금 폭락한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죠. 폭락론자들도 상당히 지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집값이 폭락할까요? 과연 내년 시장에도 그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한번 눈뜨고 지켜보자고요. 부디 안녕하세요, 전국의 구독자 여러분, 부디 한정훈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한번 보시죠. 폭락론이 판치는 부동산 시장, 그러나 그들은 또 틀렸습니다. 지금 부동산 계속 하강할 것 같이, 폭락할 것 같이들 여기저기서 너나 없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연 지금 시점에 부동산 시장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있을까요? 자, 오늘 제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집값이 폭락하면은 지금 언론이나 유튜브나 이런 데서 집값 폭락을 하면은 아주 좋을 것 같이 이렇게 막 얘기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집값이 폭락하면 과연 누가 이익을 볼까요? 누가 이익을 봐야 돼요? 서민들이 이익을 볼까요? 서민들은 이익을 못 봐요. 왜 그러냐면은 집값이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리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집값이 그렇게 계속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예전보다 또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항상 늘. 정부는요, 화랑이 돼서 거래가 왕성하게 되면은 세금을 거둘 수 있잖아요, 많이. 취득세든, 양도세든, 그쵸? 근데 그런 것들도 줄어들게 되겠죠. 다주택자 투자자도 마찬가지죠. 집값 내가 이 정도 올랐을 때 샀는데 이렇게 떨어지면은 손실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경제는 또 좋을까요? 우리 경제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자산, 우리나라 국민들이 중에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전 세계에서 아마 가장 클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국가별 금융자산 비중, 그러니까 비금융자산과 금융자산으로 이렇게 나눠 놨는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8대2로 돼 있죠. 비금융자산 8, 금융자산 2, 금융자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작습니다. 자, 36%, 일본은 이 비금융자산 36%, 금융자산 64%. 대부분 다 이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 부동산 자산, 이 비금융 자산이라는 것은 부동산 자산을 비롯해서 실물 자산을 얘기해요. 실물 자산. 근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이 금융 자산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우리는 유독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습니다. 우리 이 비금융 자산 중에서 이 부동산 자산이 거의 한 75% 차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한국의 다른 나라와 다른 특이점이에요. 그렇다면은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면은 개인들 뿐이 아니라 우리 국가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집값이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폭락해서 집값이 떨어진 적이 얼마나 있었을까요? 제가 조사를 해보면요, 일시적인 하락은 있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항상 우상향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향. 물가에 비례해서 부동산 가격은 항상 상승해 왔어요.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알지만 이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하고 전세 가격 지수인데 86년도부터 요 빨간 게 전세 가격이에요. 전세 가격 계속 올라왔죠. 그 다음에 이게 매매 가격인데 파란 이 곡선이 결국 계속 올라왔잖아요. 물론 중간에 약간의 어떤 굴곡은 있을지 모르지만 계속 올라왔다는 거예요. 우상향이었다는 거죠. 이거는 팩트예요. 이거는 어떻게 바꿀 수도 없는 사실이고, 일시적인 어떤 경제 충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하락한 적은 약간 하강한 적은 있지만 다시 원래 우상향으로 갔다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나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해갖고 물가에 비례해서 가격도 올랐다. 부동산 가격도. 이런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가가 오른다는 의미는 뭘까요? 물가가 오른다는 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많이들 느끼시죠? 장바구니 물가가 얼마가 올랐다. 옛날 같으면은 이만큼 샀는데 요만큼밖에 못 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돈의 가치가 하락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오르고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이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방어하는 자산이 있죠. 그것을 우리는 실물 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실물 자산이 대표적인 게 금이나
부동산, 또 하나 골동품, 이런 것들이 실물 자산이에요. 자, 돈의 가치 계속 떨어지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자, 71년도에 새우깡이 처음 나왔어요. 이 새우깡이 1971년도 50원이었어. 기억들 나시나요? 네, 50원. 2022년 1,8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은 새우깡 가격이 36배 올랐죠. 자, 이렇게 새우깡 가격이 이렇게, 왜 우리 새우깡은 사실 안 먹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식주 중에 하나인 주택 가격이 이거보다도 안 오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자, 그래서 돈의 가치는 우리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계속 하락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물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된다면 부동산 가격은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일시적인 굴곡은 있을지 모르지만. 물론 우리가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으로 간다.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겁니다. 예. 물가가, 경기가 침체하고 물가가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그때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현찰. 예,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일본처럼 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옛날에 있었지만은 일본처럼 가기는 어렵다. 경제 구조가 비슷하다는 의미로 일본처럼 간다? 그것은 말이 안 된다. 자, 정부의 규제화하는 속도는 빨라질 겁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제가 누누이 얘기했죠. 12월 달 내로 임대사업자 제도 부활할 거고, 그리고 취득세 중과도 일정 부분 완화시켜 줄 것 같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역시 완화될 것 같다. 종부세, 세금이 지금 엄청나게 높아졌죠. 종부세가 사실은 안 내던 동네들도 지금 종부세, 1주택자들도 종부세를 내는 지금 그런 상황으로 처해 있어서 2020년 수준으로 다시 되돌리겠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경비 규제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질 겁니다. 예, 빨라지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은 부동산 시장이 엄청난 타격을, 지금 금리,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금리 인상 때문에 그렇죠. 미국발. 하지만 미국도 이제 금리 속도 조절을 한다고 분명히 했죠. 정부의 임대사업자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한번 보자고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정부가 지금 임대사업자를 급하게 막 카드를 만작거리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일 거다. 예전에 우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을 때 만들었잖아요. 임대사업자 막 세제 혜택 주고 그러다가, 야, 이거 세제 혜택 주니까 투기꾼들이 너무 막 그냥 집을 사들여. 이 투기꾼들의 이 어떤 투기 용도로 사용되는 거 아니야? 이래서 없앴잖아요. 10년짜리 다세대 주택, 빌라와 단독주택. 이것만 남겨놓고 다 없앴는데 그것을 다시 이제 부활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세제 혜택 주면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들여서 전월세, 그럼 사들이면은 100채 사들여도 99채는 세를 줄 거 아니에요. 전세든 월세든. 한 채는 내가 살고, 예를 들면은. 자, 그렇다면은 전월세 물량 공급해서 임대시장이 안정화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건 뭐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나 다. 최근 급증하는, 지금 미분양 물량 엄청 급증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서울에도 뭐 719가구인가 700 몇십 가구가 지금 갑자기 늘었다. 이렇게, 이런 서울에 이렇게 미분양이 날 리가 없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서울에 지금 미분양이 나는 것들이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 아니면은, 나홀로 아파트, 아니면 분양가를 너무 높게 책정을 해서 미분양이 나거나 이런 특이한 경우지, 정상적인 경우에 지금 미분양은 나지 않고 있다. 이것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급증하는 미분양 물량을 누가 사준다고요? 다주택자가 사준다라는 거죠. 다주택자가 소화해서 시장 경착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는 거는 사실은 이 상황이 어려운 못 사지만 다주택자들은 규제가 풀리면은 사줄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충분하다는 거죠. 자, 거래 절벽과 거래량 증가의 전환점이 될 것이다. 임대사업자 부활이. 그래서 상당히 임대사업자 부활은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 뭐 이런 것들, 취득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혜택 같은 거 예전에 과거에 줬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우리가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소화해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정한 임대사업자 부활의 의미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자, 투자 심리 언제쯤 반등할까요? 한은의 예상 기준금리 얼마였죠? 지금 3%죠. 3.0%, 3%인데
예상 3.25%죠. 이번에 올려서 3.25%인데 내년에 한 0.25% 정도 올려서 3.5%가 마지노선이 될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3.5%. 미국과 이제 비슷하게 가는데 1회 정도 더 인상할 거로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2월 이후 2월이 될지 3월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1분기 시점에 금리 인하 시기를 고민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되는 게 아니라 금리가 이제 딱 멈추잖아요. 딱 멈춰. 그래서 만약에 이제 3.5에서 계속 이제 일정 부분 3.5로 갈 거예요. 그때가 시장에 이 금리 인상 멈추는 시점이 우리 투자 심리가 반등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그때 되면은 이 정부의 어떤 완화 정책들, 규제를 푸는 그런 정책들이 또 그때 되면 이미 다 나와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 멈추는 시점, 이때가 상당히 중요하다. 자, 역발상 긍정 마인드. 여러분들, 저희 부디, 우리 부동산 DJ에 오시는 우리 부디, 구독자 여러분들, 나무만 보지 말고 항상 숲을 보세요. 이 부동산 시장에 오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너무 나무만 볼 수도 있어요. 너무 거기 지역적인 데만 치중을 해서. 우리가 숲을 전체를 봐야지 숲의 형상을 알 수 있는데, 숲 속에 들어가서 나무만 보잖아, 나무만. 그러면은 전체를 못 봐요. 거시적인 안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시적인 안목을 키워야 된다. 그리고 지금이 사실 부동산 시장 바닥이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뭐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어. 지금이 최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더 이상 나빠질 일은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선택이 중요한 시점인데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이게 지금 우리 선택의 기로에 있는 지금 순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제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으면은 아마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충분히 인식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한번 잘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남과 다른 역발상 마인드는 부동산 우리 투자자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과 다르게 가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의 명언입니다. 활황다익 불황소익.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부동산 시장이 화랑기 때는 다수가 이익을 볼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대부분, 다수가. 거기서도 또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 투자를. 대부분 다수가 이익을 볼 수 있지만 불황이 찾아오게 되면은 소수만 이익을 본다는 거예요. 항상. 왜냐하면 다수는 너무 겁나. 지금 시점 자꾸 떨어진다고 하니까. 자, 화랑다익 불황소익. 이거 정말 좀 잘 마음속에 좀 새겨두시면은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고 생각이 돼요. 누구에게나 기회는 항상 찾아오지 않아요. 기회는 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 잡는 거예요. 항상. 그것이 문제죠. 그래서 잡는 사람만이 우리의 재테크의 성공의 길로 달려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그런 폭락론 이런 데에 휘둘리지 마시고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인드, 역발상 마인드로 항상 성공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